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네, 지수가 요즘에 좀 애매해서 애매하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투자 결정을 하시기에 좀 역시 애매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지수가 애매한 이유와 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뭐 잘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제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여기 나스닥 지수가 조금 빠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5%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잘 보시면 약간 누르죠. 떨어지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뭐 눌러놨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네. 어제 급등을 했고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도 이제 올랐겠죠, 그죠?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은 여기 일본 증시 오늘 2%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잘 끝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침에 뭐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다우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침에 0.3% 상승 출발을 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6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플러스 0.6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0.8에서 끝나죠. 뭐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애매해요. 근데 왜 애매하냐 이거죠. 오도가도 안 하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 코스닥은 직전 고점 밑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요 정도면 이제 2주에서 3주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앞에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반납해 놓고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지수가 애매하느냐? 지수가 애매하니까 뭐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크게 없어요. 뭐 간간히 뭐 기계 관련주가 급등할 때도 있고 조선주나 해운주가 급등할 때도 있고, 그죠? 뭐 그날 뭐가 올라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뭐 무리지어서 아주 재밌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 이 개미들이 좀 기분이 약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울증, 그죠? 네, 우울증 걸린 것처럼 기분이 싹 가라앉습니다. 요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요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애매한가? 이게 조정의 시작인가? 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맨날 뭐 괜찮다, 그죠?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일단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닌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수가 지금 쉬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나와야 될 정상적인 저기죠. 쉬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그죠? 3교대, 2교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무할 때 보면 뭐 밤샘 근무하면 그 다음 날은 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으면 쉬는 날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기 나스닥 지수 일단 한 번에 쭉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어디 특정 거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고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5월 달부터, 그죠? 여기가 4월 말 5월 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앞에서 여기 1월 초부터 1월 초에 그 AI 붐이 딱 일었을 때 그때 올라왔던 것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거는 당연하죠. 여기도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단기 급등했으니까 옆으로 돌리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에 훅 떨어졌던 거는 미국의 은행 파산이라는 이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낙폭에 따른 반등이고 올해 1월달에 요만큼 올라왔다가 옆으로 쉬었죠. 그 다음에 또 올라왔잖아요. 여기 마디 길이랑 여기 상승 마디 길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똑같이 여기처럼 뭐 3개월 쉴 거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안다고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 올라올 때
N자형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횡보하는 조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반대로 처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N자형의 조정이 나온다. 그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건 뭐 옛날 그냥 그래요. 옛날 이론. 100% 맞진 않아요.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소수들만 알고 있었던 그 기법인데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죠. 어쨌든 상승 마디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과열됐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제 쉬어야 된다. 한자로는 이제 쉴 휴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가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가 왜 많이 올라갔겠어요? 작년 연말 올해 초 지금까지도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든가요? 안 좋다고 나오든가요? 안 좋다고 나오죠. 맨날 죽는데요. 맨날 어쩌고저쩌고. 근데 반도체가 왜 많이 갔을까요? 미국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간 이유가 뭐예요? AI는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 아닙니까? 4차 산업? 그 결국에는 컴퓨터.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수요가 많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잘못된 거고 그 말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신 사람들도 그분들도 잘못됐던 거죠. 그런 새 가슴으로 무슨 주식을 하겠어요, 그죠? 새 가슴으로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설령 지금 새 가슴으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 더 강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AI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도체가 많이 갔죠, 미국의 반도체 주가, 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독일 증시도 독일은 작년 10월달에 저점이었는데 여기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큰 조정도 없이 여기도 그냥 붕 떠 있어요. 프랑스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로 스톡스라는 걸 보면 되는데 그냥 일부러 돌리고 있어요. 계속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있죠. 일본 증시도 보면은 이래요. 최근에 날랐거든요.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뭐라 그래요? 쉬어야지, 그죠? 대만 증시 여기도 반도체 아니에요, 그죠? 순간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반등 나왔을 때 있죠. 이거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충 저만큼. 왜 쉬어야죠?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거래도 많죠, 그죠?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단기 과열. 영원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단기 과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얘기하지만 과열됐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주식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와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주식이라기보다 그냥 반도체인데 어쨌든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도 보면 당연히 전체가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보자고요. 전체가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올라왔겠어요? 보시면 돼요. 최근에 테슬라 많이 올라왔잖아요. 마디 길이를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얼렁뚱땅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도 그만큼 올라왔고. 대충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과열되면 쉬어야죠. 엔비디아 이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리면서 쉬죠. 엔비디아 여러분들, 예? 숨도 안 쉬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최고가를 갱신을 해놓고 이루고 있다고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이 올라가니까 폭락한다고 또 큰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서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어떻게 속았는 줄 아세요? 더 간다 그랬어요. 더 간다고.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바보,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 등신,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사람 고수. 더 간다. 답은 엔비디아에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을 내놓고 여기서 묶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숄령 나왔죠. 다 묻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쉬어야죠. 저점 대비 4배 올랐다는 얘기인데 저점이 108달러 그죠? 지금은 400달러. 네, 4배 올랐어요. 4배 쉬어야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갈 때 같이 가는 게 애플. 아직도 올라가요 지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애플을 볼 때마다 애플 이 주가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가 못났다고 그죠? 애플은 저만큼 가는데 삼성은 이렇게 못 갈까 속상하죠. 저는 애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플 기회가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삼성이 좋아요. 세상에나 기계가 거기에 왔더라고요. 거의 이제 삼성 걸 쓰는데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죠? 여기에서 막 개미들 막 이거 더 간다고 막 300 여기가 50달러 정도? 네. 근데 여기 뭐예요? 200달러.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뺐죠, 그죠? 그리고 전고점 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빅테크 기업들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시가총액이 되게 큰데 이 종목들이 끌어올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거고 아까 엔비디아 있죠? 그 반도체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던 거죠. 특정 종목들만 좀 올라왔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뭐 메타 이런 거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드렸어요. 미국 주식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딱 해드리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가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테마주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주 테마주 잘하고 싶으시죠? 단기 매매도 잘하고 싶으시고 들고 가는 것도 잘하고 싶으시고 그죠? 그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을 알아야 테마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숨도 안 쉬고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88달러에서 300달러까지 거의 4배는 안 되고 아무튼 3배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정이 시작됐나요? 아니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는 더 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더 이상 못 가는데 메타는 간다고. 역시 미국 주식이야 이러면서 다 올렸잖아요. 그 당시에 고점 380달러 최근에 저점 80달러 뭐야 이게 4분의 1 토막이지. 좀만 더 떨어졌으면 5분의 1 토막 날 뻔했죠. 여기가 조정이 시작된 게 아직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더 간다고 했을 때 속았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조만간 폭락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 올 정도 안 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고 공매도가 그쪽에 많이 걸려 있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 보면 폭락 안 하게 생겼어요? 폭락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하늘에 비유를 들자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 오나요? 그 안에 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기예보 기상청에서는 어쩌면은 그날 거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그냥 구름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불과 2년 전에는 더 간다는 말에 그렇게 잘 속더니 지금은 곧 폭락 나올 거라고 그 말에 그렇게 잘 속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어디로 가느냐 개인들이 수익 안 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하생 쪽에서도요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외국인이 개인들을 먹여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요. 그런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 이상 몇 배를 가져와요. 뺏어가요. 완전 무너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불과 2년 만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더 간다 또 간다에 이제 열광했지만 지금은 폭락한다는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럼 폭락을 안 하겠느냐? 폭락을 안 한다기보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횡보 약간 눌러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일본 증시를 다시 보죠. 그 일본 증시는 도대체 무슨 종목이 올라가서 저러나요? 글쎄요, 저는 일본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강의를 해드릴 만큼 그렇게 일본 주식의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네. 아닌데 최근에 이걸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이게 일본 증시인데 요즘에 저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로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엔저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잖아요. 싸다고, 그죠? 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4월 말, 5월 초부터 쭉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저점은 3월 말, 4월 초거든요. 근데 아무튼 4월, 5월, 6월 쭉 올라가요. 이게 뭐겠어요? 엔저. 엔화 약세죠. 그죠? 옛날에 아베 지금 죽었지만 옛날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였냐면 엔저를 만들어서 미국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괜찮았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일본 증시가 그때 잘 갔어요. 엔저 것 때문에. 일명 아베노믹스 정말 많이 갔어요. 주먹으로 보면 보일라나? 잠깐. 여기 보이세요? 이때 아베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드니까 총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막 뛰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수혜자는 수출기업, 토요타나 뭐 이런 기업이었고요. 최대의 피해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부들. 왜 어부들이 피해자였냐면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배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은 수입이잖아요. 100%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뛰니까 기름값 뛰겠죠. 그때 이제 뭐 꽁치 잡으러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일본 어부들이 막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일본 엔화가 앞에서 한번 뛰었고 눌렀다가 또 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쉬워요.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도 해드렸지만 일본을 여행 왜 가세요? 싸니까. 환율이, 그죠? 네, 싸니까 쇼핑하러 쭉 가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도 어떻게 보면 쇼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도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가는 거죠. 왜? 싸니까. 싸니까. 주식도 싼 거예요. 네. 초반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싸게 파는 거, 주식도.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원엔 환율이죠. 원엔. 네. 요것도 최근에 보면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 거예요. 최근에. 안 그래도 많이 갔지만 코로나 풀리고 나서 최근에 이 환율 메리트 때문에 더 가는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게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금융 당국자가.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 말 딱 나오니까 일본 증시가 어때요? 에이구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근데 이제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오겠고. 네? 네, 대통령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자, 그죠? 네, 그 금융당국 그 수장의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두로 이제 약간 이제 누르려고 했던 거죠. 너무 맹렬하게 올라가니까 환율이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환차익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기업마다 다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대만도 아무튼 증시가 잘 갔죠. 여기도 이제 과열됐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어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빠졌는데도 별로 안 빠지죠. 근데 어제는 어때요?
미국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올라가죠. 왜겠어요? 우리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떨어질 것도 없고, 딱히 올라갈 것도 없고, 딱히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율을 보면 알아요. 아까 이제 뭐 엔화 이런 것들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쪽으로 하면 어디예요? 강세죠. 원화 강세. 강세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약세가 됐다가 살짝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율도 되게 어정쩡해요. 물론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환율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그쪽에 문제 생겨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꾸 그러면 진짜로 문제 생긴다니까. 왜냐면 집 지을 때 원자재, 그죠? 네, 다 수입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수입 환율 올라가면은 수입 원가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집 지어서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잘 팔리지도 않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줄도산 나와요, 줄도산. 집 짓다가 포기한다고 그냥.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를 계속 저 원자재 비싼데 이걸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느니 그냥 여기서 부도내는 게 낫겠다. 부도내버려요. 환율 올라가는 거는 건설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근데 환율도 약간 어정쩡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를 정리를 잠깐 하고 가면 최근에 지수들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 다음에 유럽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AI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위주로 많이 올라가서 증시가 많이 올랐고 일본이나 이런 쪽은 또 환율, 엔저 이것 때문에 더 증시가 많이 갔고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별로 안 갔으니까 가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승 동력,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지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애매하고 떨어지기도 뭐하고 이해되시죠? 네,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거죠. 지금 아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일부가 많이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이제 그쪽에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 하락에 베팅할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도 이유가 뭐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하반기에 미국의 상업 부동산 부실 우려. 상업 부동산. 그러니까 뭐 우리 얘기하는 아파트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그런 쪽에 이제 그 공실률이 높아지면은 그쪽에서 이제 뭐 건물도 그냥 기업 망하듯이 주르륵 파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쇄 부도나듯이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리먼 브라더스 부동산 위기가 또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허언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 불안하신 분들은 2008년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호들갑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008년도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한번 거꾸로 물어보세요. 2008년도에 지금 2008년도랑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겪어봤냐고. 아마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딴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럴 수도 있고요. 개미들이 특히 그래요. 개미들이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난 되게 웃긴 게 전두환 대통령 때 저도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전두환 아저씨를 막 욕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을 잘했건 못했건 호칭은 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막 욕을 해요. 살아봤냐고. 몰라요. 모른다니까. 제가 언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윤보선 대통령? 얘기 안 하죠. 잘 몰라요. 뭘 알아야 그걸 주식에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드리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본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가 좋았건 나빴건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걸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응? 주워 들은 거.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반기에 미국이 하반기에 상업부동산 이게 부실 우려가 있는데 저게 터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2008년도랑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2008년도에 그때도 상업부동산 위험하다라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언론에 잘 타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또라이처럼 그거를 계속 주장해서 맞췄던 사람들은 최근이 난다. 그 이후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람이 있죠. 영화로도. 네. 영웅처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올 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와요. 근데 지금은 위기 온다고 대놓고 그러죠? 오겠냐고요. 안 오지. 참고로 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전국에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겠다고 했죠. 그죠? 네, 초고속 인터넷망.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냈겠어요?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그 올해 말부터 그 미국 대선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거 노리고서 이제 그런 걸 지금 공약을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응? 근데 상업용 부동산 망하게 두겠어요? 바이든이 되든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와서 되든 간에 그죠? 네. 대통령을 또 그쪽에서 서로 이제 나오게 당선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요 마음을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왜 앞에서 한번 해봤거든. 2008년이면 15년 전인데 그때 해봤거든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당하고 나면 또 그랬네 이러면서 이제 금방 해결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게 뭐예요? 역전세난 그리고 개인들 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가을에 겨울에 폭탄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죠. 이게 짜증나서 그래요. 왜 짜증을 내냐면 왜 짜증이 나냐면 저기 언제예요? 2000년 이후부터 대통령 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쭉 있죠. 그죠? 가계 부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심각했어요. 근데 규모가 자꾸 커지긴 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1900년대 이후부터는요 그냥 거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개인 부채가 가계부채라고 하죠.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응? 없다니까. 이해가세요? 네.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안 망해요. 언젠가는 망하겠죠. 근데 몇 월 며칠 날 망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꾸 속으시냐고. 정말 부자가 되시려면 빚 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빚 없이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살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빚내서 이렇게 주식, 신용이나 미수 같은 거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망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지.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다? 예, 언젠가 망하겠죠. 당연히 망해요, 언젠가는. 위기가 오면, 그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이놈의 레파토리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빚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빚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요.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안 돼요.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은 금방 자빠져요. 근데 빚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빚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전세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아까 개인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표를 얼마나 또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서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사람들 막 이제 줄줄이 막 하고요, 막 그래요. 다.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 위기가 오게 만들겠어요? 요번에 3분기 때 전기세도 못 올리는데 왜 안 올리는데요? 내년에 총선 있는데 민심에 적이 될까봐 그러기는 말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망하고 싶어도 쉽게 못 망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외환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위기 터졌을 때는 뭐 갑자기 막 흔들려서 이렇게 실제로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그때 돈을 빚내는 게 되게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에, 예를 들어서 KB은행에 가면 여기 돈이 이만큼 있으시네요. 그거에 몇 배를 또 돈을 빌려주고, 또 그걸 보고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돈 많으시네? 이러면서 이제 또 빌려주고 더 꼭 헤지펀드가 그 돈 불리듯이 막 그래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환위기 오니까 이제 빚 많으신 분들 싹 쓰러져 버린 거죠.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위기는 왜 왔냐면 어디에 집값이 폭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파생이랑 연관돼 있던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금융 상품들의 문제가 생겨서 큰 부동산에서 파산하니까 줄줄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파생 때문에 망한 거예요. 파생 때문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금융권 그쪽에 이제 안전 그 시스템을 다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은행이 쉽게 안 망합니다. 저번에 미국은행 두세 개 망한 거는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미친 듯이 올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위기가 실제로 잘 오질 않습니다. 올 수가 없죠. 미리 또 얘기를 해줬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를 월봉 차트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급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코로나죠. 그죠? 여기도 급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미중무역 전쟁.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냐면 아까 금융위기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금융위기,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외환위기, 여기는 9.11 테러, 여기는 이라크 전쟁, 뭐 그런 거예요. 아까 부동산 금융위기, 코로나, 큰 것만 보자고요. 그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미리 알려주고 온 거 있어요? 네, 거꾸로 여쭤볼게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미리 얘기해주고 온 거 있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왔지.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왔다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저기 외환위기 때 이제 치우고, 여기서 2000년 초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이래요. 여기 꼬리를 좀 떼고서 그리면 여기랑 딱 이으면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 왔을 때 또는 여기를 깼을 때는요, 정말 큰 실제적인 위기가 와서 급락을 한 건데, 최근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실제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침체 왔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시험 뉴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 온다 하지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친듯이 돈 풀고 그 후유증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랑 유럽 이쪽에 패권 경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 게 있죠. 돈 많이 풀은 후유증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크게 보셔야 돼.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제가 계획한 것보다 지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경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때 겪었거든요. 외환위기는 뭐냐면요, 그때 외환위기는
그때까지 이제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을 외국계 세력이 들어가서 일명 양털깎기라고 해요. 양털깎기. 양털깎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죠. 양이 이제 풀 먹이고 재워주고 잘해줬더니 이제 양털이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라가죠. 그리고 다시 던져놓으면 다시 또 양털이 길겠죠. 때가 되면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이제 뭐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뭐 개인들이 뭐 할 수 있게 뭐 도와줬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 나라에서 열심히 막 땀 흘려서 일하고 막 해가지고 개발하고 그래서 성과를 냈어요. 그걸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외환위기 버블을 딱 터뜨려서 가져갔는데 가져가면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원래 있던 게 많이 싸졌겠죠? 그럼 다시 들어와서 그것도 싸게 사는 거죠. 그걸 양털깎기라고 해요. 그때 그래서 온 거고. 그 다음에 IT 버블 이게 터졌죠? 9.11 테러까지 터져가지고 또 나중에 또 외국인들 그냥 싸게 샀고 외국인들이 뭐 그런 거였어요. 여기도 이제 버블이 많이 생겼죠? 터뜨린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버블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터뜨린 거예요. 왜? 싸게 살라고. 싸게 살려고. 그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가는 거라니까. 근데 못 들고 가게 하는 거죠. 못 들고 가게. 그렇게 보죠. 21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린이들이 참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주린이들 지금 1년 6개월 거의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지금 놀아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전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다기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나스닥이건 일본이건 어디건 지금 이제 횡보 조정이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자리이긴 한데 특정 대형주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정 대형주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특정 대형주.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되게 재미도 없고 불안해 보이시죠? 근데 오늘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보자. 코스닥 쪽에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테마주들이 막 되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지수가 애매하니까 세력들도 약간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긴 하는데 그래도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훨씬 낫죠. KG 모빌리언스 애플페이 얘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죠? 코드네이처 이거 저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올라가잖아요. 어제는 장대음 못 꽂아 놓더니 오늘 더 센 양봉이 나왔죠. 다 어디서 나와요? 밑에서 나오잖아요. 자, 종목들을 보세요. 밑에서 올라오죠. 이게 무슨 조정입니까? 조정을 끝내고 아니면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기술 이게 조정입니까? 조정 끝나고 가는 거지. 콤비 떨어지다 말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레이저셀, 징이너스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하잉크 코리아, T-로보틱스는 신났어 지금. 이루다. 뭘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를 이뤄가고 있어요. 회사 이름 잘 졌어요 진짜. 바로 그죠? 오늘 승질내더라고요. 말리지 마. 셀레믹스 이게 바닥 잡거나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DR텍 이게 무슨 조정이냐 이거예요. 서메이지 이런 거는 못 본 걸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니야. 이런 거 못 본 걸로 하시면 돼요. 신스틸 신규 상장할 때 점상한가 휘날리면서 신규 상장했던 건데 최근에 낙폭과대가 좀 심했죠. 정신 차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KG 이니시스, 아까 KG 모빌리언스랑 같은 적이죠. 이게 무슨 조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죠. 중소형주들. 지금 거의 30개 가까이 봤는데 브릿짓 바이오 테라퓨틱스 아까 이거 못 본 걸로 합시다. 서메이지 그런 거 빼고는 다 괜찮잖아요. 지금 PJ전자 바닥 잡았구만요. 그죠? 프로텍 잘만 가고 있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 일본 어디 이런 증시 보면은 불안하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특정 몇 개만 올라갔고요. 대부분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러셀 2000 지수도 얘기해드리고 S&P 500 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S&P 지수 많이 보시는데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S&P 400 지수도 있고 S&P 600 지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시더라니까.
S&P 500만 알아요. S&P 400도 있고 600도 있어요. 모르시죠? 그쪽은 멀쩡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아침마다 미국 주식을 한번 쭉 보거든요. 아침에 아무리 테마주를 추천해도 미국 주식을 다 보면서 해요. 그래야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조정은요, 와봐야 아는 거고요.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고점도 찍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된장은 꼭 찍어봐야 그걸 맛을 아냐고. 주식시장은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시간 지나보면 확실하게 알죠. 아, 바닥이었구나, 고점이었구나. 고수일수록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많이 갔네. 이렇게 얘기하지. 고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수들은 남았다고, 더 간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신 있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무 세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품 물면서 이제 비관론 펼치는 분들 있죠. 대부분 하수예요. 진짜 비관론자 중에 훌륭한 비관론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걱정을 해요. 걱정을. 와, 이러다가 진짜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 생기고 우리나라 뭐 그죠? 역전세나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 그분이 공무원이거나 학자면 이제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면, 자,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걸 알려주겠죠. 그거는 좋은 비관론자. 나쁜 비관론자는 그냥 자신있게 세게 얘기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세요. 누구요? 세게 얘기하는 사람. 왜? 자신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 골로 가는 거예요. 레밍이라고 하죠. 레밍. 쥐 중에 왜 그 집단 자살한다고 막 하는 쥐 있잖아요. 집단 자살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맨 앞에 가는지 따라가다가 다 죽는다면서요. 레밍이라고. 맞죠? 네. 비관론자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원하시면 따라가셔도 되는데 난 진짜 안 가셨으면 좋겠어.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좀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내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고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조정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중소형주 위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떨어지죠. 네. 한마디로 뭐냐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저희 방 아직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못 사요, 사람들이. 저희 방에서도 지금 추천 못 나가요. 왜?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팔아드리면 돼요. 내려오면 또 사드리면 되죠. 근데 지금 자리는 저희 방에서도 지금은 못 사요. 왜? 애매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방에서 제일 싸게 산 거는 팔아버렸다니까, 여기서. 그리고 개별주로 옮겨버렸어요. 당분간 애매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쵸? 지수가 애매할 거예요, 계속. 오늘의 결론, 당분간 지수가 애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수가 애매할 때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많이 가죠. 왜? 그동안 못 갔으니까. 중소형주 아무리 상한가 10개씩 나와도요, 지수는 거의 안 움직여요. 세력의 의도는 뭐예요? 지수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매도도 많이 걸렸고 인버스 고퍼스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돈 버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람들 돈 안 벌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지금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에 맞춰서 가냐면, 푸틴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를 주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움직이거든요. 푸틴이 이제 주말에 반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푸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뭔가 하긴 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또 얼마나 자신감을 가져서 작전을 펼치느냐, 그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들이 움직이는데 정말로 이게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러시아가 철군한다든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판문점 그 평화회담, 말이 평화회담이 쇼였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왜 쇼라는 걸 늘 강조하냐면 그거 쇼였거든요, 사실, 그죠? 네. 그게 되겠어요, 통일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그거 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쇼를 그렇게 해도 어때요? 대북주 그때 수백 개 갔어, 수백 개. 나는 내가 전문가면서 나 우리나라의 철도 테마주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와, 무슨 대북주가 옛날에 한 20개만 알면은 다 이제 할 수 있었거든요. 테마주 순환매를 다 할 수 있었어요. 한 20개만 알면 200개가 넘었어요. 한 400개 가까이 됐을걸? 다 따지면 어마어마했어요. 대용주도 갔어요. 그때 대용주 원래 테마주를 안 가는데 네. 이번에 이제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 가게 되면은 그때 대북주처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서졌거든요. 우크라이나 다 부서졌잖아요. 북한처럼, 그죠? 엄청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작년 봄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들어온 세력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걸요? 가기만 해봐라. 다 엮어가지고 올려버리고 나가자 버리고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물렸거든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누가 금리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지금 이 갈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기만 해봐라. 아니 그 뭐 재료만 나와봐라. 올려버리게. 제일 좋은 게 우크라이나 그거라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아주 많이. 총선도 있고 부산 엑스포도 있고 사우디 빈살만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엮을 수 있거든요. 네. 그 4개가 지금 다 재료가 임박해 있으니까 그 중에 뭐라도 올려서 저는 세력들이 크게 한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추천당하는 종목들과 관련된 것들 올라오면 싹싹싹 팔아드리려고 지금 미리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네. 지금 원래 시간이 됐으면은 여기 이제 오늘 금강공업이 급등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로. 원래 SY가 우두머리였는데 SY는 하나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가짜 눌림목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금강공업이 이제 원래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덕신하우징이 좀 꼴찌 비슷한 거였는데 오늘 뽑았어요. 10% 이상 잠깐 올라갔다 빠지긴 했지만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종목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은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우리 방 회원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추천 나갈 게 또 있기 때문에 뒤에 종목 공개 안 하겠지만 앞에 올라간 종목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건 내일 하도록 하고 다행히 지금 아까 지금 방금 보니까 저희 뒤에 김 실장님이 그 테마주 브리핑 잘 하시죠? 이분이 지금 그거 하신대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제 방송 듣고 있는 여기 문자반 회원들 아니면 저희 방 회원이었던 분들도 들어가셔서 보세요. 오늘 제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그냥 그쪽 마무리 짓는다고 이쪽 얘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김 수장님 방송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마주 중요한 핵심 종목 있죠. 그러니까 좀 찌질한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고 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장주 위주로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유튜브도 하시니까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무소TV 김실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